삼국유사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옛 성인들이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가르칠 때는 예와 음악, 인의의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탄생만큼은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했죠. 중국에서는 황하에서 그림이 나타나고 낙수에서 글이 나오는 신비한 징조와 함께 성인이 등장했습니다. 복희씨는 어머니가 무지개를 품어 태어났고 염제 신농씨는 용과 인간 여인의 인연에서 비롯됐죠. 황제의 어머니는 들판에서 신령한 아이를 만나 소호를 낳았습니다. 상나라의 조상 설은 어머니 간적이 새의 알을 삼켜 탄생했고 주나라 후직은 어머니 강원이 신의 발자국을 밟아 태어났죠. 요임금은 14달을 뱃속에 머문 끝에 세상에 나왔고 한나라 고조 유방은 용이 머무는 연못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옛 성현들은 그 탄생부터 신비한 인연을 지니고 있었죠. 우리 삼국의 시조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의 주몽, 백제의 온조, 신라의 박효거세, 그들 모두 비범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삼국유사가 담고 있는 신비한 이야기들 속에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특별한 운명과 놀라운 인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우리 역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임금 환인의 아들 환웅은 인간 세상을 사랑하여 땅으로 내려오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들의 뜻을 이해한 환인은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건네며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이롭게 하라 명했습니다. 환웅은 삼천의 무리와 풍백, 우사, 운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을 신시라 부르고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곰과 호랑이가 간절히 사람이 되고자 기도했습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며 100일 동안 견디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곰은 견디고 버텨 마침내 여인의 몸을 얻었으나 호랑이는 인내하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된 곰 여인은 환웅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우리 민족의 첫 임금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은 나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여 무려 1500년간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말년에는 산신이 되어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단군 신화는 우리 민족의 이상,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고학이 더 발전하면 이 신화는 역사로 새롭게 조명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 한나라 시기, 연나라 출신 위만은 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위만은 폐수를 건너 고조선 땅에 들어와 세력을 키웠고 마침내 왕검성에 도읍을 세우고 위만조선이라 불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위만과 그의 후손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여러 부족과 작은 나라들을 복속시키며 점점 그 힘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손자 우거왕 시절 강력해진 조선과 한나라는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한나라는 사신 서파를 보내 우거왕에게 항복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분노한 한나라는 대규모 군대를 일으켜 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우거왕과 위만조선의 군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한나라 군대를 막아내었습니다. 긴 전투 끝에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우거왕은 결국 신하들의 손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위만조선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한나라는 조선 땅에 낭랑, 진번, 임둔, 현도의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위만조선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의 격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옛날 위만이 고조선을 공격하자 당시 왕이었던 기준은 궁궐 사람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기준이 도착한 땅은 바로 마한이었고 이곳에서 그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나라, 마한. 어떤 기록은 이 마한을 백제의 시작이라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기록은 마한이 고구려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려말 최치원은 마한이 바로 고려, 즉 고구려를 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은 마한이 먼저 세워졌고 이후 백제가 등장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마한의 정체성은 다양한 해석과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한이 백제와 고구려 모두의 깊은 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고대의 기록 주례나 논어의 주석을 보면 한반도 동쪽 지역에는 고구려, 낭랑, 부여 그리고 먼 일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족과 나라들이 존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많은 부족과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한에서 비롯된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고 발전하면서 지금의 한국 땅과 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추구한 정신은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이었습니다. 마한의 역사는 아직도 많은 신비와 의문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고학이 더 발전하고 연구가 깊어지면 우리의 역사는 더욱 새롭게 조명될 것입니다. 한나라 시대,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에 두 개의 도독부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는 고조선의 옛 땅인 평나와 현도군을 아우르는 평주도독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둔과 낙랑 지역을 다스리는 동부 도의부였습니다. 이 두 개의 도독부는 한나라가 고조선의 옛 땅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 설치한 관리 조직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의 지배가 계속되자 법령이 점차 복잡해지고 관리체계가 세분화되면서 고조선의 유민들은 여러 작은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통전은 이 나라들의 숫자가 70여 개였다고 전합니다. 또 후한서는 이를 더 상세히 기록하며 나라 수가 무려 78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쪽의 마한에는 작은 나라가 54개, 동쪽의 진안에는 12개, 남쪽의 변안에도 12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나라들은 각각 약 10,000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며 각자 독자적인 생활과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번성한 시대는 한반도가 수많은 부족과 국가들로 구성된 다양성의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 나라들은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며 점차 통합되어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작은 나라들이 공존하고 융합하면서 발전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바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고고학과 역사 연구가 더욱 발전하면 이 작은 나라들의 진실한 이야기가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스님은 우리 역사의 곳곳에 숨겨진 소중한 이야기를 세심히 기록했습니다. 낙랑은 원래 고조선의 땅이었으나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평양 지역에 설치한 낙랑군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낙랑군의 중심지는 바로 평양성이었습니다. 신라의 국사에 따르면 신라 혁것에 거서간 30년의 낙랑 사람들이 신라로 투항해왔고 이후 고구려의 무휴랑이 낙랑을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많은 낙랑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신라에 귀화했습니다. 무휴랑 때 다시 중국이 낙랑 지역을 공격하여 한나라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등 낙랑은 끊임없는 경랑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편 백제를 세운 온조왕은 우리 동쪽에는 낙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백제 초기에도 낙랑군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라 사람들 역시 자신들을 낙랑과 연결시켜 낙랑군 부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태조 왕건은 딸을 금부원군에게 시집 보내며 그녀를 낙랑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낙랑이라는 이름은 고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며 우리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련스님이 삼국유사의 낙랑국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한반도의 다양한 국가와 부족들이 교류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인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그 뜻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역사학과 고고학의 연구가 더욱 발전하면 낙랑에 얽힌 숨겨진 역사가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련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고대 한반도의 다양한 나라들과 민족의 흥망을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북대방은 원래 죽담성이라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신라 노래왕 때 낙랑 사람들과 함께 북대방 사람들도 신라로 귀화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나라가 고조선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했던 지역이었지만 후대에는 독자적인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남대방은 삼국시대의 남쪽 지역으로 조위 때 설치된 대방군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마한의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 바다까지 뻗어나가 외와 진안의 영역과도 연결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또한 이련스님은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며 본래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말갈족 출신의 대조영이 세운 나라였다고 전합니다. 발해는 당나라 시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여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발전했습니다. 발해는 5개의 수도와 15개 부, 62개 주로 이루어진 큰 나라였으며 광활한 영토와 풍요로운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신라의 고승 최치원은 발해를 고구려의 옛 장수인 대조영이 태백산 남쪽에서 건국한 나라라고 기록했고 삼국사기에서도 발해와 신라, 말갈족이 백제의 옛 땅을 나누어 가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 속 북대방,
남대방, 발해의 이야기는 다양한 민족과 나라가 공존하고 서로 교류하며 발전해온 한반도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한 뿌리가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언제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사 연구와 고고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우리 역사는 더욱 풍성하게 새롭게 조명될 것입니다. 이련스님의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 역사의 소중한 뿌리를 다양한 이야기로 전합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하늘의 황제가 오룡거를 타고 길승골성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나라가 바로 북부여였습니다. 이때 세워진 왕의 이름은 해모수였고 그 아들의 이름은 부루였습니다. 해모수는 이후 하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동쪽으로 옮겼고 이를 동부여라고 불렀습니다. 북부여와 동부여는 이후 우리에게 익숙한 고구려의 뿌리가 됩니다. 주몽이 세운 졸범부여에서 발전하여 고구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부여가 세워질 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부여의 왕이었던 해부르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며 후손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타고 있던 말이 고년이라는 연못에 이르렀을 때 한 바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히 여긴 왕이 그 바위를 치우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작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해부르는 기뻐하며 이 아이를 금화라고 이름 지었고 그를 아들로 삼아 태자로 길렀습니다. 금화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부여를 다스렸고 그 뒤 아들 대소왕에게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고구려의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공격해 왕이었던 대소를 죽이고 동부여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북부여와 동부여의 이야기는 고구려의 새로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련스님의 삼국유사 속 북부여와 동부여 이야기는 고구려가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태어났는지 그 뿌리의 신비한 전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련스님은 삼국유사에서 고구려의 시작에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옛날 북부여의 해부르 왕이 동쪽으로 나라를 옮긴 후 금화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금화왕은 강가에서 한 신비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화였고 스스로 하백의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화는 해모수와 만나게 되어 주몽을 잉태했습니다. 금화왕은 유화를 궁궐에 가두었지만 햇빛이 비추어 유화는 커다란 알을 낳게 됩니다. 왕은 이 알을 버리려 했지만 동물들조차 그 알을 보호했고 결국 그 알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지혜와 용맹을 보이며 신비로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활솜씨가 뛰어나 백발백중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주몽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금화왕의 아들 대소는 주몽을 질투하여 해치려 했고 이를 알게 된 주몽은 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주몽이 도망 중 강에 이르러 스스로를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라 밝히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몽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주몽은 졸본 지역에 도착하여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구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 태어난 주몽은 고구려를 강성한 나라로 성장시키며 우리 민족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삼국유사의 주몽 이야기는 하늘과 사람의 인연, 뛰어난 영웅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 민족의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련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탄생과 흥미로운 풍습을 전해줍니다. 옛날 신라의 시초는 진안의 6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6마을의 촌장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6마을 사람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없어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양산 아래 나정이라는 우물 곁에서 이상한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그곳을 살펴보았고 무릎 꿇은 백마와 커다란 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알에서 나온 아이는 몸에서 빛이 나고 모습이 아주 단정하고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혁거세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날 사량리의 아령정이라는 우물가에서는 달개 모습을 한 용이 나타나 옆구리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우물의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혁거세와 아령을 정성스럽게 키웠고 13살이 되던 해 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아령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신라는 하늘이 내려준 두 성인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혁거세는 박과 같이 생긴 알에서 태어났기에 성을 박이라 하였고
신라는 이후 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신라에서는 추나 추동 계절마다 왕이 머무는 별도의 궁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동야택, 여름에는 공년택, 가을에는 구지택, 겨울에는 가이택에서 생활하며 사계절의 변화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라 성안에는 초가집이 하나도 없고 음악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 이련 스님이 전한 신라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을 잘 나타냅니다. 앞으로 고고학과 역사 연구가 더 발전하면 신라의 역사가 더욱 풍성히 밝혀질 것입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와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이 전하는 한국 불교와 역사, 홍익인간의 깊은 뜻을 다시금 되새겨보세요.